안녕하세요. 저는 미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54살입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던 순간들과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들이 한데 섞여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았어요. 혹시 저처럼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제 이야기는 실패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1995년에 결혼했어요. 제가 25살 때였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 잘생겼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검고 긴 머리에 깊이 있는 눈빛. 제 남편은 처음에 정말 로맨틱한 남자였어요. 꽃을 들고 나타났고 편지를 썼고 저를 영화관에 데려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로맨스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알코올 냄새로 가려진 무언가였다는 거요. 처음으로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온 날을 기억합니다. 1996년 겨울이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12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정말 추웠어요. 라디에이터가 칙칙 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남자가 들어왔을 때 냄새부터 다르더라고요. 술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까지. 그 남자는 저를 보지도 않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곤드르르 골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한밤 종일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패턴이 생겼어요. 월급날이 되면 남편은 술을 마시러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틀, 때론 일주일을 넘기기도 했어요. 당신 뭐예요?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울면서 물었어요. 일이야. 일.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술이 아니라 도박이었다는 걸. 카지노, 불법 도박장, 한강 다리 아래까지. 그 남자는 돈을 잃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어요. 이름을 은지라고 지었습니다. 제 가슴이 터질 듯 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아기의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쥘 저는 울었어요. 좋아.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아빠가 달라질 거야. 남편이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딸의 얼굴을 보면서.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아이가 밤새 울 때도, 제가 아파할 때도 남편은 없었어요. 카지노에 있었어요. 도박장에 있었어요. 술 취해서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였어요. 28살의 젊은 여자가 돈도 없고 남편도 없이 아기를 키워내야 했어요. 그 시절에는 정말 외로웠어요. 누구도 제 편이 아니었거든요. 모두가 저를 탓했습니다. 남편을 선택한 제 눈을 탓했고, 결혼을 결정한 제 판단을 탓했고, 심지어 아기를 낳은 제 자신까지 탓했어요. 밤마다 저는 아기를 안고 울었어요. 은지가 잠든 후에 거실의 어두운 소파에 누워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발라드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 남자를 바꾸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심리 상담을 받자고 했고, 병원에 가자고 했고, 아니면 도박 중독 클리닉이라도 가자고 했어요. 제가 울면서 빌었어요. 살려줘. 제발. 우리 은지를 살려달라고.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변하고 싶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으로도 안 돼요. 눈물로도 안 돼요. 오직 그 사람 자신의 선택으로만 가능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는 드디어 결정했어요. 8년을 기다렸어요. 딸을 키우면서, 남편을 바꾸려고 하면서, 내 자신까지 버리면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딸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여자가 이런 남자를 선택해도 그건 그 여자의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딸을 택했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할 때 제 손이 떨렸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펜을 쥐는 손이 자꾸만 떨렸어요. 변호사 앞에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도 되나? 하지만 제가 돌아봤을 때 은지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은지는 6살이었어요. 남편의 유전자를 받은 큰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저를 구해낸 것 같아요. 내가 약해지면 안 된다. 이 아기가 엄마를 보고 자라거든. 그렇게 서류에 사인했어요. 이혼 후 제 삶은 정말 팍팍했습니다. 돈도 많지 않았어요. 남편이 준 위자료는 없었습니다. 가난한 남자였거든요. 돈을 다 도박으로 잃어버렸거든요. 저는 일을 시작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편의점에서 물품을 정렬했어요. 손가락이 까지도록 손톱이 떨어져 나갔어요. 낮에는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했고, 저녁에는 사무실 청소를 했어요. 주말에는 백화점에서 옷을 개었어요. 제 딸을 학원에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은지는 학원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여도 집안 사정을 눈치챌 수 있었죠. 은지는 의젓하게 저를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일할 때 조용히 도서관의 구석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미안했어요. 미안해, 은지.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밖에 못 해줘서. 하지만 은지는 제게 말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일 때.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가 날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 알아. 나도 열심히 할게. 그 말을 듣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이의 입에서 어른스러운 말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은지를 위해서. 은지가 저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월이 흘렀어요. 은지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쯤 돈은 여전히 부족했어요. 은지는 대학 등록금을 스스로 준비해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렇게 만든 환경 때문에 제 딸은 정말 강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은지도 엄마 아빠의 등에 디대서 자랄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택했어요. 간병인이 되기로. 간병인 일은 저에게 정확히 맞는 일이었어요. 이미 저는 힘든 일에 익숙했거든요. 남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돌보는 법도 알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간병인 자격증을 땄어요. 그렇게 저는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암 환자, 중풍 환자, 치매 환자, 교통사고 환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을 돌본다는 건 단순히 밥을 먹여주, 약을 먹여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사람의 몸까지 닦아야 했고, 사람의 배설물을 치워야 했고, 사람의 죽음까지 봐야 했어요. 하지만 점점 저는 이 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저는 누군가에게 필요해질 수 있었거든요. 제 딸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밤낮으로 병원에서 환자를 돌본 돈으로 은지를 대학에 보냈고 무사히 졸업시켰어요. 대학교 졸업식에서 은지와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은지는 정말 착한 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르게 커준 저의 자랑. 엄마, 이제 나도 돈 버니까 일 좀 쉬엄쉬엄 해. 첫 직장에 취직하고 은지가 한 말이었습니다.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간병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은지가 직장인이 되었다 해도 사회 초년생이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우리 집엔 모아둔 재산도 많이 없습니다. 저의 노후를 생각해야 했어요. 늙어서 은지에게 짐이 되거나 손을 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돈을 더 모아두기 위해 여전히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강남의 한 대형 병원으로 배치받았습니다. 그곳은 정말 고급 병원이었어요. 로비에는 피아노가 있었고 엘리베이터에는 향수 냄새가 났어요. 보조 의자들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음료수는 항상 따뜻했어요. 저는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처음 방의 규모에 놀랐어요. 내가 사는 집만큼 큰 규모. 소파, 냉장고, 그리고 큰 침대. 침대 위에는 한 분이 누워 계셨어요. 그분이 박종훈 할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본 첫 인상은 고독이었어요. 침대의 옆 탁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고 누군가 문병 와서 올려놓을 법한 음료수 한 잔. 손자의 사진도 없고 아이들의 편지도 없었어요. 그냥 약병과 물잔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보기 위해서요. 아, 새로운 간병인이군요. 음성이 정중했어요. 교양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외로움이 배어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기다려온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네. 박종훈 환자니. 저는 미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잠깐 반짝였던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그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큰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간신히 목숨은 구했지만 하반신이 좌석에 끼어 꺼내는데 애를 먹었다고요. 그로 인해 마비가 와서 허리 아래를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의사 말로는 열심히 재활을 하면 몇 년 내로 걸을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믿고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1인실에 머무르는 걸 보면 당연하지만 행동과 말투 하나하나에도 기티가 흘렀어요. 대단한 자산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언제나 외로워 보였어요. 처음 닷새 동안 저는 할아버지의 일상을 파악했어요. 아침 6시. 할아버지는 자동으로 깬다고 했어요. 몸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고. 저는 그 시간에 창문을 열었어요. 강남의 아침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침묵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래도록 침묵 속에 살아왔거든요. 아침 7시. 저는 할아버지의 몸을 씻겨드렸어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조금 민망하지만 그래도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하반신 마비 환자의 경우 배설물 처리가 정말 중요해요. 욕창이 생기면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우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몸을 닦았어요. 처음에 할아버지는 자꾸 고개를 돌렸어요. 침대 반대편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사과했어요.
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런 일까지 시켜서.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제 일이니까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의도한 대로가 아닌 말을 했어요. 사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거든요. 왜냐하면 할아버지의 몸이 정말 건장해 보였거든요. 이건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남편과 이혼한 후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남자의 몸을 본 적이 없었어요. 3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혼자 살아왔으니까요. 아, 물론 간병일을 하며 할아버지들을 돌봐드린 적도 많지만 그때는 한 번도 남자의 몸이라는 의식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종훈 씨는 뭔가 달랐어요. 할아버지의 몸은 70대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했어요. 평생 운동을 많이 하신 사람처럼요. 근육도 있었고, 피부도 건강해 보였고, 기골도 당당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제 얼굴은 살짝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수줍음이었어요. 점심시간마다 저는 할아버지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어요.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였지만 저는 그것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따뜻한 밥, 깨끗하게 담은 반찬, 그리고 깨끗한 수건. 할아버지, 드세요. 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밥을 떠먹였어요. 한 숟가락씩 천천히 할아버지가 씹을 시간을 주면서 미영이는 가족이 있어?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고요. 딸이 엄마를 자주 만나? 뭔가 찰칵하고 할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어요. 희망이 사라지는 걸 봤어요. 혹시 제가 가족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보였어요. 저는 빠르게 덧붙였습니다. 자주는 못 만나요. 딸이 독립적이라서요. 저는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다시 밝아졌어요. 그리고 제 손을 보았어요. 제 손에 굳은 살을 보면서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이 정도는 저녁 6시. 저는 할아버지의 침대를 정리했어요. 시트를 갈고 베개를 뒤척이고 매트리스 아래를 깨끗이 했어요. 욕창 예방은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할아버지의 몸을 봤어요. 하지만 이번엔 의료 전문가의 눈으로 봤습니다. 동시에 제 스스로도 실수하지 말았는지 확인하는 눈으로도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종 제 얼굴을 보았어요. 저도 그를 봤어요. 눈으로 말입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당신 덕분에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처음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이미 저를 신뢰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다른 간병인들이 와도 할아버지는 항상 저를 찾았거든요. 제 차례가 오면 할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마치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 나오는 것처럼요. 아, 미영이 왔네. 오늘 어떻게 지냈어? 환자가 간병인을 걱정하다니요. 보통은 반대거든요. 네. 할아버지. 잘 지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떠셨어요? 글쎄, 미영이가 없으면 심심하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2주가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더 변해 있었어요. 재활치료에 더 열심히 참여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리치료사가 휠체어 이동 훈련을 할 때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랐어요. 3주째 되는 목요일 오후였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내, 그리고 큰아들이 들어섰어요. 아내는 명품백을 들고 있었고, 머리도 최근에 했다는 건 보였어요. 하지만 표정이 차가웠어요. 아들도 비슷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방에 들어왔는데도요. 아버지, 어떠신가요? 형식적인 인사였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간가움에 잠깐 밝아졌다가 다시 흐려졌어요. 작은 기대가 무너진 것처럼. 그럭저럭이야. 치료를 잘 받고 있어. 의료비가 어느 정도 되는데 아들의 첫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아버지 얼굴은 보지도 않고 의료비부터 묻다니요. 할아버지도 알아차렸어요. 글쎄, 한 달에 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괜찮아. 내 보험도 있고. 그건 좋은데 너무 고급실 쓰는 것 같아. 좀 더 저렴한 실로 옮길 수는 없을까? 제가 그 대화를 들으면서 역겨움을 느꼈어요. 아내는 할아버지를 본다기보다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몸을 침대 반대편으로 돌렸으니까요. 그들은 10분 정도 있다가 나갔어요. 나가기 전에 아내가 말했어요. 그럼 비용은 최대한 아껴. 알겠지?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간 후 조용한 침묵만 남았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봤어요. 방금 전까지 기대했던 눈빛이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그곳엔 깊은 슬픔만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제 손으로요. 의료진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잠깐 봤다가 그걸 꽉 잡았어요. 마치 자신이 물에 빠지고 있는데 누군가 손을 내민 것처럼요. 그 손의 떨림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뭔가가 달라졌어요. 할아버지는 더 열심히 재활을 했습니다. 전에보다 훨씬 더요. 물리치료 시간이 되면 이를 깨물었어요. 고통스러운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더 하겠습니다. 환자니 지금도 충분히 하셨는데요. 더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뭘 원하는지요. 더 나아지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다시 놀라게 하고 싶었어요. 그 누군가란 저였어요. 한 달째 되는 날, 할아버지는 저를 부르셨어요. 미영, 여기 앉아봐. 제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내가 집에서 재활하면서 마저 낫고 싶어. 너 우리 집으로 올래? 전속 간병인이 되어줄래?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말을 못했어요. 기뻐서요. 한 명만을 돌보는 것은 업무적으로 편할 거예요. 또 할아버지가 매민 계약서에 적힌 보수도 적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런 이유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할아버지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 스스로가 할아버지를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건 말하기 좀 어려워요. 네, 할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할아버지가 보였던 웃음. 그 웃음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은 교외의 큰 저택이었어요. 조용하고 한적한 깨끗한 동네에 보풍스러운 느낌의 저택이 모여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고급 가구들이 있었어요. 아트 그림도 있었고 유명한 건축가의 설계도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냉정했어요. 마치 박물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침실은 1층에 있었어요. 거기에는 큰 침대가 있었고 욕실까지 연결되어 있었어요. 편의상 저는 그 옆 게스트룸에서 살기로 했어요.
첫날 밤, 저는 게스트룸의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회사의 기숙사나 병원의 간병인 숙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정말 부드러운 침대였거든요.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어요. 아내는 제게 냉담했어요. 아니, 냉담을 넘어서 저를 무시했어요. 저기요, 간병인분. 그냥 간병만 하세요. 주방까지 왜 들어오세요? 첫 아침에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주방에서 할아버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지만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내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거든요. 그건 경계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질투였어요. 아내는 때때로 저와 할아버지를 보면 굳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런 느낌도 잠시. 아내는 지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친구들을 만난다며 밖에 나가고 저녁 늦게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기 직전에 할아버지 방에 들러 인사를 하고 2층으로 가서 자곤 했어요. 자신의 아픈 남편에게 조금의 관심도 주지 않았어요. 자식들도 바쁘다며 거의 집에 오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할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할아버지의 침실에 들어갔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항상 저를 보면서 웃었어요. 마치 하루를 기다려온 것처럼요. 아, 미영이 왔네. 어제는 잘 잤어? 이게 할아버지의 인사였어요. 마치 아내나 자식처럼 친근하게요. 저는 할아버지의 세면도구를 준비했어요. 깨끗한 수건, 따뜻한 물, 부드러운 비누.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를 목욕시켜 드렸어요. 이 과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특히 할아버지가 하반신을 씻길 때는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돌렸어요. 수줍음이 아직도 있었거든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이건 의료 행위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얼굴도 아마 빨개졌을 거예요. 젊은이 못지않은 건장함에 속으로 이건 일이다. 이건 내 업무다 스스로 되뇌어야 했어요. 할아버지를 씻겨드린 후 저는 깨끗한 옷을 입혀드렸어요. 아침마다 새로운 옷으로요. 좋은 천의 옷들이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파란색 셔츠 어떠세요? 좋지. 미영이가 선택한 거면 다 좋아. 할아버지의 이런 말에 저는 또다시 뭔가를 느꼈어요. 그건 의료진의 자부심이 아니라 한 여자로서의 뭔가였어요. 오전 9시 물리치료사가 왔어요.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탔어요. 그리고 저는 그 휠체어를 밀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이동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더 이상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무거워질 때마다 제가 더 힘을 내주었고, 할아버지가 힘들어할 때마다 저는 휴식을 권했고, 할아버지가 지칠 때마다 저는 창밖을 보여드렸어요. 할아버지, 저 아래 공원 봐요. 벚꽃이 피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면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미영이,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제 하루의 모든 피로를 날려버렸어요. 점심시간, 저는 특별히 식사를 준비했어요. 병원 식단과 달리 집에서는 더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었어요. 신선한 재료, 정성 있는 요리. 저는 할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만들었어요. 오늘은 뭐야?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달걀말이와 미역국이에요. 그리고 신선한 생선회도 준비했어요. 할아버지는 그걸 먹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정말 맛있네. 미영이가 할 일이 되게 많네. 죄송해. 괜찮아요. 저 일하는 거 좋아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이렇게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돕는 일 말이에요. 오후 2시. 물리치료가 계속됐어요. 할아버지는 휠체어에서 서 있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평행봉을 잡고서요. 다리에 힘이 거의 없었지만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화이팅! 할아버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의 곁에서 응원했어요. 제 손을 할아버지의 등에 댔어요. 혹시 넘어질까 봐서요. 할아버지는 이를 깨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가 걷기 위해 이렇게 애쓰는 이유가 단순히 건강해지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요. 할아버지는 저를 놀라게 하고 싶어 했어요. 저녁 6시. 할아버지는 휠체어로 거실에 나왔어요. 저는 저녁 뉴스를 함께 봤어요.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 좋았어. 미영이가 있으니까.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이 늙은이는 정말 저를 녹이고 있었어요. 제 경계를 자꾸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밤 8시. 저는 할아버지를 침실로 옮겼어요. 하반신 마비 환자를 침대로 옮기는 건 전문 기술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 과정에 익숙했어요. 할아버지를 안았어요. 아주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의 가슴이 제 팔과 어깨에 닿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제 목을 안았어요. 단 한순간이었지만요. 그 순간의 온기를 느꼈어요. 제가 이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는 눈에 띄게 변해 있었어요. 의사가 놀랐어요. 정말 빠른 회복이네요. 이 정도면 앞으로 목발로도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계속 재활을 이 정도로 하시면요. 그날 할아버지는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목표를 얻은 것처럼요. 아내는 이 변화를 보았어요.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더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회복되면 간병인이 필요 없게 되는 건데. 아내가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제 방에 있었는데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내의 말이 맞았거든요. 할아버지가 나아지면 저는 이곳을 떠나야 했어요. 그날 저는 침대에서 오래도록 깨어 있었어요. 2달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는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 며칠은 거실까지만 갔어요. 아주 천천히. 제 손을 꼭 잡으면서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 대화를 매일 반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가 제게 더 자주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미영이, 혹시 결혼할 생각은 없어? 할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을? 아니, 널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 같은 여자는 혼자 있으면 안 돼. 할아버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일찍이 이미 그 자리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달이 지났을 때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회계 서류를 정리하다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변호사의 편지였어요. 박종훈 귀하. 귀하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날 저는 할아버지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실을 알고만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제게 말하기를 기다리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할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미영, 여기에 앉아봐.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저는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미영아, 난 지금 이혼을 준비 중이야. 내 아내와. 그 이유는 가까이서 봐서 알겠지만 우린 오래전부터 사랑 없는 사이였어.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사랑이란 건 없었지. 서로 돈 때문에 한 결혼이었으니까. 할아버지의 얼굴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우린 자주 싸웠어. 돈 때문에, 집안 때문에, 애들 때문에. 나중에는 서로의 존재 그 자체 때문에.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싸움도 하지 않게 됐어.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난 내 유산을 너에게 남기고 싶어. 아내와 아들이 아니라 너에게. 저는 놀라서 입을 벌렸어요. 할 말을 잃었어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미영이,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내 진심이 오해될까봐 두려워. 하지만 난 정말 너 같은 여자를 처음 봤어. 아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렇게 진정성 있게. 난 지금까지 많은 여자들을 만났어. 돈 때문에, 욕망 때문에, 이용 때문에. 하지만 너는 달랐어. 너는 내 외로움을 봤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난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만약 너도 그렇다면 말이야.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유산도, 계약도, 모든 걸요.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의 곁에 있고 싶었어요. 네, 저도요. 제가 말했어요. 정말.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저도 그래요. 할아버지. 아니, 종훈 씨.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저희 전 남편과도. 제가 봐. 온순한 남자들과도 달랐어요. 늘 저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고, 정중하게 대해 주셨어요. 간병인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아줌마라고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사는 여자라고 우습게 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고생했다며, 대단하다며 손을 잡아주셨어요. 할아버지를 간병할 때는 힘들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자꾸만 마음을 기댔어요. 그런 제 마음을 할아버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저를 향한 애정을 읽었으니까요.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나이 차이를 넘어 서로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곧 이어 할아버지의 이혼 절차가 진행되었어요. 당연히 아내는 난리가 났어요. 당신 이렇게 할 거야? 그 간병인 때문에. 아니, 미영이 때문이 아니야. 난 스스로를 위해 이혼하는 거야. 아내는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유산 분배에 대해 싸우기 위해서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두 미영에게 주고 싶어. 큰 아들도 와서 항의했어요.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간병인한테 홀려서 돈까지 주려고? 그건 내 돈이 아니야. 내 돈이고 내 선택이야. 그 장면을 저는 옆에서 봤어요. 할아버지가 저 때문에 아내와 자식들과 싸우고 있는 장면을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될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자꾸 저를 봤어요. 괜찮다고 말하는 눈으로요. 아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신, 그 간병인과 무슨 짓을 했어? 내가 생각하는 더러운 짓거리 말이야. 모욕적인 말에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맹세코 저와 할아버지는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맨몸을 보고 저 혼자 얼굴을 붉힌 적은 있었지만요. 할아버지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눈은 맞섰어요.
그건 내 인생이야. 당신 정신 나갔어. 그 여자는 간병인이야. 우리가 고용한 간병인. 아니, 미영이는 나의, 그리고 앞으로 내 아내가 될 사람이야. 아내가 비명을 질렀어요. 뭐? 뭐라고? 할아버지는 즉시 변호사와 만났어요. 그리고 이혼을 최종 확정지었어요. 아내는 계속 반발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미영과 함께하고 싶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자식들도 번갈아 가며 집에 나타났어요. 아버지, 진짜 정신 차려요. 그 여자가 뭔지 알아? 간병인이야. 당신 돈을 노린 거야. 아니다. 할아버지가 단호히 말했어요. 미영이가 나를 돌봐준 날, 난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런데 미영이는 그 조건 없이 나를 돌봐줬어. 돈을 원하지 않고 사랑할 자격을 원했어.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미영이를 사랑해. 그리고 미영이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게 내 선택이야. 자식들은 온갖 말을 퍼부으며 집 밖으로 나갔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자식들과도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신없고 힘든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번갈아 가며 집에 찾아들었어요. 욕을 퍼붓고 저주를 내리고 분에 안 찼는지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어요. 할아버지는 변호사와 경호원을 집에 상주시켰습니다. 이혼 절차를 차근차근 밟자 아내는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끈질기게 집에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아프고 힘들 때 코빼기 한 번 비추지 않던 사람들이 유언장을 고치라며 협박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변호사는 말했어요. 자식에게 유산을 주지 않는다 해도 법적으로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할아버지는 고민 끝에 건물 하나씩을 자식의 명의로 돌려줬어요. 미리 주는 유산이라고 생각하라며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못 박았어요. 그러자 자식들은 거짓말처럼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저와 은지를 생각해보면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부모보다 중요한가요? 담담한 척하는 할아버지의 쓸쓸한 얼굴을 보며 어쩌면 돈이 저렇게 많은 할아버지보다 제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적어도 은지는 엄마를 저렇게 내치지는 않을 테니까요. 어쨌든 대강 일이 해결되고 나니 저택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저 둘이서만 함께하는 평온한 날들이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목발 없이 걸을 준비를 했어요. 물리치료사가 물었어요. 정말 준비되셨어요? 응, 됐어.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아주 천천히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미영이, 봐줘. 그리고 한 발을 내딛었어요. 그 다음 발을 내딛었어요. 그 다음 발을 내딛었어요. 아기의 첫 발걸음을 보는 엄마처럼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는 거실을 횡단했어요. 목발 없이요. 오직 저의 손만 잡고요. 할아버지, 했어요. 정말 했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보았어요. 그리고 저를 안았어요. 그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서로의 몸의 온기를 느꼈어요. 고마워, 미영이. 할아버지가 제 머리에 입을 맞췄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저를 자신의 침실로 초대했어요. 미영이, 여기 와봐. 저는 들어갔어요. 할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았어요. 그 눈빛은 22년 동안 누군가에게 본 적이 없는 눈빛이었어요.
미영이, 나랑 함께 해줄래? 네. 저는 대답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저를 안았어요. 아주 조심스럽게요. 마치 저를 깨뜨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깨지지 않았어요. 대신 제 팔로 할아버지의 목을 감았어요. 우리의 입술이 만났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몇십 년 동안 남자의 체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는 거요. 남편과 이혼한 후고는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도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애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요. 그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서로를 확인했어요. 몸과 마음으로요. 할아버지의 손이 제 얼굴을 쓸었어요. 마치 제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정말 있는 거지? 너 정말 여기 있는 거지? 네.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건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마치 두 사람이 크고 깊은 물속으로 천천히 잠수하는 것 같은 침묵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제 얼굴을 만졌어요. 손가락으로 제 관자놀이를, 뺨을, 입술을, 마치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지는 것처럼요. 저도 그의 얼굴을 만졌어요. 깊게 패인 미간, 따뜻한 눈꼬리, 세월이 새긴 입술에서 모든 게 소중했어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자신의 가슴에 올려놨어요. 그곳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오래 기다렸어. 너 같은 사람을. 제 심장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저를 안았어요. 아주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깊게요. 마치 저를 완전히 품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처럼요. 하나가 되고 싶은 것처럼요. 저는 할아버지의 등을 안았어요. 근육이 탄탄한 등. 몇 달간의 재활로 더욱 단단해진 등. 그 등이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사랑해, 미영이. 할아버지가 제 목에 입을 맞췄어요. 가장 민감한 그곳에요. 저는 숨이 차올라왔어요. 저도 사랑해요. 우리의 입술이 만나고 혀가 닿았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욕망이 아니라 누군가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은 그런 감정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제 어깨에서 팔로, 팔에서 등으로, 등에서 허리로. 모든 움직임이 정성 있었어요. 마치 명화를 그리는 가가처럼요. 할아버지는 제 셔츠 단추를 풀고 속살을 더듬었어요. 저도 할아버지를 탐색했어요. 처음으로 그의 가슴을 완전히 느껴봤어요. 가슴팍의 힘찬 고동, 갈비뼈의 윤곽, 그리고 그 아래의 숨결. 젊은이처럼 가슴이 넓고 탄탄했어요. 저는 그 가슴에 고개를 파묻었어요. 미영이. 정말. 할아버지는 제 이름을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요. 밤의 암흑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찾았어요. 눈이 아니라 손으로, 귀가 아니라 심장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침대 위에 저를 눕혔어요. 그리고 저 위에 몸을 기댔어요. 아파?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따뜻해요. 그 말이 진실이었어요. 몇십 년간 느껴보지 못한 누군가의 온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고, 양쪽 눈에 입을 맞추고, 코에 입을 맞추고, 입술에 입을 맞췄어요. 마치 제가 깨어날까봐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고마워. 고마워. 미영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문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도요. 정말.
우리는 뒤엉켰어요. 팔다리가 어디서 끝나고 누구의 것인지 모를 정도로요. 하지만 그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완벽했어요. 나이 차이가 많았지만 그런 건 느껴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아래는 아주 늠름했고 젊은이 못지않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몇 년간 병상에 누워있던 걸 보상하듯 모든 욕구를 토해내듯 그는 움직였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우리는 천천히 움직였어요. 급하지 않게요. 마치 이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요. 할아버지의 숨이 제 목에, 귀에, 얼굴에 느껴졌고 제 숨이 할아버지의 귀에 들렸어요. 우리는 말없이 대화했어요. 몸으로, 손으로, 심장으로요. 너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저도요. 절대로. 그렇게 우리는 밤을 함께 했어요. 서로를 느끼면서, 서로를 원하면서,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이면서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저는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느꼈을 거예요. 자신도 누군가에게 완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거요.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로 잠들었어요. 할아버지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제 등이 할아버지의 가슴에 닿아 있었어요.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밤이었어요.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친구 몇 명, 제 딸은지, 그리고 제 엄마요. 제 엄마는 처음엔 반대했어요. 미영아, 이 나이에 재혼이라니. 그리고 그 사람도 이혼한 사람이잖아? 하지만 저는 엄마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선택할 나이가 됐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저의 선택으로. 저는 이분과 함께 살고 싶어요. 엄마는 결국 저를 축복해 줬어요. 은지도 좋아했어요. 엄마, 엄마 행복해 보여. 정말 좋아. 내 딸이 한 그 말이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결혼식 후 우리는 제가 간병인으로 함께한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집은 냉정한 박물관 같지 않았어요. 따뜻하고 온기가 도는 집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제 도움 없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목발도 필요 없었어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혼자 걸을 수 있었어요. 미영, 밥 먹어?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면서 물었어요. 응, 먹자. 우리는 함께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손을 잡으면서요. 주방의 테이블에는 해가 들어왔어요. 서울의 아침 햇빛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신문을 펼쳤고 저는 밥을 퍼담았어요. 이 장면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범하고도 가장 소중한 장면이 되었어요. 미영이, 너 행복해?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난 정말 오래 이런 감정을 못 느껴봤어. 할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보았어요. 고마워, 미영이. 할아버지와 저는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다녔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목발 없이 저희 팔을 잡고 걸을 수 있었어요. 처음엔 느렸지만 점점 빨라졌어요. 강변을 따라 걷다 보니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들을 보며 웃었어요. 저기 아이들. 저 정도 나이면 내 손자가 되었을 텐데. 할아버지, 아니야. 그냥 생각이 드는 거야.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할아버지는 저희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아. 저 아이들보다 너 같은 여자를 만난 게 더 소중해. 5년이 지났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회복했어요.
의사도 놀랐을 정도로요. 진짜 기적 같은 회복이네요. 의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건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거를요. 할아버지가 누군가를 사랑했고, 누군가가 할아버지를 사랑했을 때 몸도 따라서 회복되었던 거였어요. 우리는 여행도 다녔어요. 제주도, 부산, 강원도. 할아버지는 이제 혼자 차를 운전할 수도 있었어요. 운전대를 잡은 할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멋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처럼요. 미영이, 봐. 난 이제 자유야. 네. 할아버지. 정말 자유로워 보여요. 은지도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끔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와 함께 사는 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은지를 정말 따뜻하게 대했어요. 은지, 일은 잘 되고 있어. 엄마가 말했는데 프로젝트가 많다고? 아, 네. 아버지, 은지는 할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도 그 말을 좋아했어요. 이거 먹어봐. 엄마가 만들었는데 정말 맛있어. 할아버지는 은지를 제 딸처럼 대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내 딸이 아버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저는 간병인을 그만뒀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완전히 회복했으니까요. 대신 저는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혼자인 노인들을 위해서요. 왜냐하면 저는 알았거든요. 가장 깊은 고독이 뭔지를요. 그리고 그 고독을 채울 수 있는 게 뭔지도요.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케이크를 사왔어요. 미영이, 생일 축하해. 넌 정말 아름다워. 할아버지, 매년 너를 만날 수 있다는 게 내 가장 큰 축복이야. 진심으로. 우리는 함께 케이크를 먹었어요. 창밖에는 봄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사랑이 뭔지 제가 이제야 알아요. 사랑은 욕망이 아니었어요. 돈도 아니었어요. 육체도 아니었어요. 사랑은 가장 약할 때 곁을 지키고 가장 외로울 때 손을 잡아주.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외로움을 봤고 할아버지는 제 외로움을 봤어요. 우리는 서로를 택했어요. 조건 없이요. 지금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은 욕망이 아니었다. 가장 약할 때 지켜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의 남편이다. 감사합니다.